자, 예전에 했던 것들에서 혹시 안 한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지금 좀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조금 이거 맞춰서 예전에 했던 거도 할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수생동물의 호흡을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육상동물과 수생동물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어가 여러분 지금 하나의 대상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어가 두 대상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러면 맨 처음 시작에 주어의 두 대상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능이나 기출에서는 A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 얘기하면 B도 요 정도 이제 제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글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상하면서 보는 거죠. 육상동물에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수생동물이 나오고 이 둘을 그러면 내가 뭘 하면서 읽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두 대상을 뭘 하면서 읽어야 될까? 비교하고 대조해야겠지. 근데 그럼 비교가 선생님 독서에서 뭐라고 했더라? 공통점, 그치? 대조는 차이점, 공차를 찾으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서술 방식을 바로 할 수 있어. 비교와 대조를 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 두 동물은 각각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호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두 대상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공통점이 되는 거지. 자, 육상동물은 폐 표면에 건조한 공기가 닿으면 폐가 건조해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 얘들아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생활 환경에 놓였을 때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에 놓여져 있는 환경이라는 건 바로 건조해지는 상황. 그러면 이게 환경. 이 문장이 환경. 자, 폐를 손상시키고 탈수일으키고 기체 용해하는 여러분 이 폐의 능력을 저하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환경에 의해서 호흡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는 세 가지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건조하니까 여러분 우리 목이 건조하면 여기 목이 말라가지고 여기 상처 나서 목이 여기 아플 때 있거든요. 그런 거 안 겪어봤어? 말을 많이 해봐. 선생님처럼 말 많이 하면 진짜 집에 가면 여기가 막 따끔따끔해. 그럼 여러분 여기가 계속 상처가 나는 거야. 왜냐면 물을 안 마시고 계속 말 떠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면 물 좀 많이 드세요. 아, 근데 물을 마실 시간이 없는데요. 드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마르니까 여기부터 폐까지 다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혹은 탈수 일으킬 수 있고 기체 용해하는 폐의 능력 떨어진다. 이게 바로 저 환경에 의한 호흡의 어려움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한편이란 말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언급 안 했던 수생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선생님이 얘들아 저번 3월 모의고사도 얘기했지만 한편은 아직 얘기 안 한 걸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라고 했었지. 역접의 개념보다는 아직 더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수생동물은 가용산소가 적은 수중 환경과 그러니까 이러면 이 물속이 산소가 많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수온차에 의해서 변화되는 산소 가용성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에서 수생동물은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는데 많은 근육 운동을 필요로 하고 찬 바닷물의 높은 비열 때문에 아가미에 열을 빼앗길 수도 있고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 균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얘네들의 호흡이랑 무슨 관계일까 라고 아직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아까 봐봐 환경 나오고 호흡에 어려움 나왔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두 대상을 제시할 때는 문장의 비율이나 아니면 내용 구성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환경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호흡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호흡의 어려움 1번 2번 3번 이게 호흡의 어려움. 자, 이 호흡의 어려움은 뒤에 가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분단 내용 정리했으니까 빈칸 채워 넣을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우선은 여러분 두 동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 환경에 여러분 이제 호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육상동물은 폐 표면에 얘들아 무슨 공기가 닿으면 건조한 공기가 닿았을 때 그러면 뭘 유발할 수 있냐? 탈수 유발할 수 있고 기체 용해 능력이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 하나 빠먹어서 안 썼네요 여러분. 아까 3개 있었잖아요. 폐가 손상될 수도 있고 폐가 손상될 수 있고. 자, 수생동물은 가용산소가 적은 수중 환경, 즉 여러분 산소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 속에서 여러분 또 수온차에 의해서 산소 가용성도 또 안 그래도 없는데 더 그게 변화가 심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들이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보자. 이런 환경 속에서 수생동물은 효과적인 호흡을 위해 아가미라고 하는 특수한 기관을 사용을 한대. 그러면 이 아가미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호흡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아가미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아가미의 기능이자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가미는 여러분 산소랑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를 어떤 일이다 흡수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체의 흡수, 배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자, 왜 아가미랑 내 아가미로 나뉠 거래요. 그러면 아가미가 종류가 2개가 있는 거네. 그럼 이렇게 종류를 나누는 걸 이런 서술 방식을 뭐라고 해요? 구분이야. 어떤 종류를 나누는 걸 구분이라고 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왜 아가미라고 하는 대상과 내 아가미라고 하는 대상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게 왜 아가미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 얘기하면 내 아가미도 비슷한 비율로 얘기를 하겠구나. 그러면 얘네들의 뭘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면서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왜 아가미는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요. 표면적이 넓고요. 형태가 다양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1번, 2번, 3번을 읽었는데 이 1번, 2번, 3번은 여러분 왜 아가미에 뭘 묘사하는 거야? 외양. 겉모습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왜 아가미의 외양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유생기 도룡뇽이나 일부 척추동물에게서 나타나는데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 왜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그 해당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해당 동물들이다 라고 정리하고, 자, 왜 아가미는 주변 물과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이 흔들려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자, 물과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이 흔들려야 된다고 했는데 왜 많이 흔들려야 되는지 이 문단에서 찾으세요. 아가미는 호흡기관이라고 했잖아. 근데 산소라가 어디서 얻는데?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물과 접촉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물속에 있는 산소를 많이 몸에 흡수를 하려고 계속 접촉을 늘리는 거지. 그러면 왜냐면 여러분 물속, 그럼 선생님 수중이라고 쓸게. 수중에 녹아있는 산소를 많이 흡수하려고. 근데 여러분 1문단이랑 이제 그러면 연결해봐. 왜 산소를 많이 흡수하려고 해야 될까요? 아까 1문단에서 가용산소가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쓸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얘가 어떻게든 물속에서 산소를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이런 여러분 특징을 통해서 왜 아가미가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왜 아가미의 어떤 모습이 이런 방향으로 좀 진화를 했을까? 아까 얘들아 외양들 있었잖아. 그 외양들 중에서 이거에 맞춰서 진화하는 부분이 어느 걸까요? 표면적이 넓죠. 표면적이 넓으니까 계속 물이랑 닿는 면적을 넓히려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표면적이 넓은 이유랑 요거랑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러면 항상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것만 그냥 눈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랑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는 이루 외부로부터 손상에 노출되고 아가미를 흔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적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지금 문제점을 야기한다라고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왜 아가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문학 읽다 보면 문제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기도 하냐면 이 왜 아가미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요. 혹은 왜 아가미의 단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점, 한계, 단점을 제시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얘가 아가미를 흔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거 아까 1문단에서 수생동물의 얘들아 그 호흡의 어려움이 나왔던 부분이랑 연결을 시켜봐.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돼야 돼? 많이 움직이니까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돼.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1문단에서 호흡할 때 수생동물은 그냥 우리 육상동물들보다 근육 운동량이 많은 거고요. 근육 운동량이 많으니까 호흡할 때 당연히 힘든 거예요. 자, 근육 운동량이 많다는 건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니까 이 운동량과 에너지 소모량이랑 여러분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이제 수생동물 호흡기관하고 왜 아가미의 여러분 한계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왜 아가미의 기능은 수중에 있는 여러분 뭐를 흡수하는 역할을 했냐면 산소, 그치? 자,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바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자, 왜 아가미의 특징에서 여러분 외양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 외양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거든. 이게 바로 얘가 접촉 면적을 계속 넓히려고 하는 거죠. 자, 주변 물과 여러분 접촉을 극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표면적이 넓은 여러분 외 아가미의 모습이랑 연결이 될 거고 자, 많이 흔들리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랑도 내용이 연결이 되겠죠. 자, 외부 손상 도출이 크네요. 왜냐면 몸 밖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몸 밖에 돌출되어 있으니까 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뒷장 넘어가서 이제 내 아가미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반면에 대부분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에 나타나는 내 아가미는 구조적으로 정교하고 체내에 위치해서 보호를 받는데 여러분 위치 내 자체에서부터 이미 뭐가 생겨 얘들아? 내 아가미랑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지. 자, 내 아가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덮개라고 불리는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물고기 그리세요? 라고 하면 물고기 이렇게 그리잖아요. 물고기 그리고 나서 여기 눈깔 그려. 눈깔 그리고 나면 옆에 뭐 더 그리지? 물고기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 물고기 뭐 하나 더 그려야지. 옆에 이렇게 하나 더 그리죠. 이게 덮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네 물고기 살아있는 애들 보면 여기가 얘들아 이렇게 열리거든. 이게 덮개야. 그러면 아가미는 어디 있는 거야? 요 속에. 얘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요게 덮개. 자, 그러면 이때 내 아가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에서 덮개 보호를 받고 내 아가미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가는 실 모양의 구조를 기본 단위로 해서 이 필라멘트에 라멜라라고 붙이는 납작간판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뭘 설명하고 있냐면 필라멘트라고 하는 구조, 여러분 내 아가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항상 이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에서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림이 나와야 돼요. 본문에 나오거나 문제에 나오거나. 그러면 지금 문제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 지금 넣어놨거든 얘들아. 아래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거 있잖아 얘들아. 이게 필라멘트래. 근데 여러분 필라멘트는 아까 무슨 모양이라고? 가는 실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딜 봐도 실 모양이 아니잖아요. 왜 얘를 실 모양이라고 했는지 빨리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그 물고기의 아가미가 진짜 이렇게 클까요? 이거 확대한 거죠.
그러면 물고기의 아가미를 내가 뭘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는 뭐처럼 보이는 거야? 아주 가는 실처럼 보이는데 얘를 확대해 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거기에 더 확대하니까 이만큼 보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필라멘트는 여러분 뭐로 봤을 때? 동물은 없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무슨 형태로 되어 있다? 가는 실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라멜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여기 크게 이게 필라멘트거든요. 필라멘트에 여기 있는 요렇게 시방처럼 생긴 애 있죠, 얘들아. 요게 라멜라. 그치? 자, 그러면 라멜라에 대한 개념을 아까 위에 있던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각 라멜라 내부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라멜라의 역할이자 기능이에요. 그럼 라멜라는 여러분 산소, 이산화탄소를 계속 교환해주는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체 교환이 얘의 역할인 거야. 자, 필라멘트는 아가미를 지탱하는 아가미둥에 부착되어 있대.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필라멘트의 위치겠지. 자, 그리고 필라멘트 양측에는 구심성 혈관하고 원심성 혈관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한번 지금 보시면 여러분 필라멘트에 여기 확대해 보니까 여기 구심성 혈관, 원심성 혈관 쭉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요 혈관으로 지금 피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또 본문. 이때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은 필라멘트 한쪽 측면을 따라서 구심성 혈관 쪽을 흘러간대. 그러면 구심성 혈관 쪽에 있는 여러분 피를 이렇게 보면 걔는 산소 농도가 어떤 상태? 낮은 상태.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은 원심성 혈관을 흘러서 필라멘트의 다른 측면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원심성 혈관을 보았을 때 여기에 있는 혈액은 무조건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애가 있는 거지. 자, 라멜라 안에 있는 모세혈관 내부에서는 항상 구심성 혈관에서 원심성 혈관으로 혈액이 흘러가고 이와 함께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구심성 혈관은 여러분 산소 농도가 어떻다? 낮다. 응? 그러면 여기는 산소 농도가 어떻다? 높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막 꼬아있는 뇌처럼 막 꼬아져 있는 모습 있잖아, 얘들아. 이게 바로 모세혈관인데 누구의 모세혈관이야? 라멜라의 모세혈관이죠. 그러면 라멜라의 모세혈관에서 아까 얘들아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지? 기체 교환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기체가 교환이 돼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얘들아 계속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여러분 이 구심성 혈관에 있던 애가 모세혈관을 따라가지고 원심성으로 가다 보면 이 모세혈관에서 여러분 산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던 애가 계속 추가되는 거죠. 산소는 주고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이제 혈액이 모세혈관에서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 원심성 혈관에는 산소 농도가 그래서 많아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피가 흘러가는 혈류의 방향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면 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혈류의 방향. 자, 뒤에 문단에 나오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그림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림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얘들아 쭉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대. 이 화살표가 물이 흘러가는 방향인가 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이 화살표는 여러분 지금 뭐가 흘러가는 거? 물이 흘러가는 방향. 물의 흐름 방향.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거라면 여러분 피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때요? 정반대네. 그치? 이렇게 뽑아서 가는 거야. 자, 이거가 이제 다음 문단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우선 정리하고 얘들아 그러면 다음 문단 갈게요. 자, 옆에 날개 부분 보자. 여러분 내 아가미를 갖고 있는 애들은 어류, 근데 신표를 빠먹어가지고 얘들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그리고 내 아가미가 있는 곳은 몸속에 있는 거죠. 체내라고 해도 되고 몸속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얘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 이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정교한 구조라는 말 썼을까? 아래 그림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
여러분 그게 정교한 구조야. 알겠지? 아래 그림이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외부 손상 노출이 되지 않아.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누구의 보호를 받았어요? 덮개의 보호를 받죠. 그게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내 아가미의 구조는 아가미군과 필라멘트라고 하는 기본 단위와 라멜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생님 지금 구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 세 개가 내 아가미 구조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가미궁하고 필라멘트하고 라멜라의 모습이라든지 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여러분 설명하고 아래다 좀 표시했으니까 여러분 넘어가고 혈류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자, 혈류 방향은 여러분 이 구심성 혈관에서는 산소의 농도가 되게 낮았거든. 라멜라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 원심성 혈관으로 갔을 때 이때 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그럼 여러분 혈류 방향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구심성 혈관, 라멜라 모세혈관, 그 다음에 원심성이야 돼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혈류 방향에서 뭐가 일어나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여기 네 번째 문단 볼게요. 자, 내 아가미에서 산소를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대. 여러분 서술 방식이 너무 친절하다. 과정과 순서. 그 선생님 지금 번호 1번부터 5번까지 크게 표시해놨거든 얘들아. 그게 과정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읽으면서 선생님 밑줄을 안 그어놨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번이고 이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보자. 어류의 입으로 물이 들어오면 근데 왜 물이 들어와야 돼? 아까 수증은 산소가 물에 있다고 했잖아. 물에 흡수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물이 들어와야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이유는 물 속에 산소가 흡수된 상태니까 얘가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물은 라멜라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반대 방향으로 라멜라 사이를 흘러가요. 자, 즉 라멜라를 가로지르는 물 흐름의 방향이 모세혈관의 혈류 방향과 상반되는데 이걸 역류관계라고 부를 거래. 우리 아까 얘들아 물은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 혈액은 이렇게 흘러갔었잖아. 그게 역류관계의 개념이에요. 자, 이 물과 혈액 사이의 기체 교환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물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같이 흘러도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역류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 목적은 여러분 요거야. 기체 교환을 최대화하려고. 자, 여러분 아까 수증은 산소 가용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한 번 호흡할 때 최대한 여러분 호흡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자, 이 물이 라멜라를 만나면 아가미 모세혈관 속에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산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 계열기에 의해서 확산이 된대.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기본 개념이 나와 있다. 산소가 확산되려면 이 확산 방법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고 했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자, 산소 농도가 높은 경우 산소 압력이 높대. 그러면 농도와 압력의 관계가 나왔지. 이런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거네. 그래서 선생님 왜 위에다가 얘들아 화살표만 표시했는지 알겠지? 농도가 높으면 여기 농도가 낮은 거고 농도가 여기가 높다라고 하는 건 압력이 높다는 뜻이고 여기는 압력이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압력과 농도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비례관계니까 산소는 물로부터 라멜라의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돼요. 자, 그리고 물은 라멜라의 표면을 계속 흘러가면서 아직 산소를 얻지 못한 모세혈관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왜 모세혈관을 계속 만날 거냐면 라멜라가 아까 모세혈관이 어땠어? 너무 많잖아. 근데 라멜라가 한 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계속 물에 흘러가면서 라멜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산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로부터 선생님 위로 올릴게. 아가미 모세혈관으로 산소 확산이 일어나기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압력 기울기가 충분하므로 물속에 남아있는 산소가 라멜라를 따라서 계속 확산할 수가 있대. 자, 여전히 압력 기울기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럼 여러분 물속에 있는 여러분 뭐가 산소 농도가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계속 뜰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그러면 물 속에 있는 산소 농도가 충분하다. 자, 왜 갑자기 농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냐면 압력이 농도랑 비례관계잖아. 그러면 압력 기울기가 일어난다는 건 압력에 차가 생겨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농도의 차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물 속의 농도가 훨씬 많으니까 계속 물을 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산소를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물 속에 남아있는 산소가 라멜라를 따라서 계속 확산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통해 물이 덮개를 빠져나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 입으로 얘들아 물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호흡이 일어나. 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계속 라멜라한테 뭘 주는 거야? 산소를 계속 주는 거야. 산소를 주고 여기 있는 덮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은 입속으로 들어가서 덮개 쪽으로 나온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때 빠져나가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산소가 물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여기서 가능한 많은 산소가 라는 말을 쓰냐면 아까 얘들아 역류 관계를 쓰는 이유가, 역류 관계를 가지고서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어? 최대한 많이 얘들아 호흡을 하기 위해서라고 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많이라는 건 위에 나왔던 여러분 얘는 최대한 많이 산소를 여러분 확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 번 호흡에 이러면 많은 산소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 이런 느낌이지. 한번 숨 들이마셔가지고 한 6분 숨 참는 거야. 6분 숨 참으면 죽는 건가? 자, 여러분 되게 오랫동안 숨 참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번 호흡해서 내가 오랫동안 숨을 안 쉬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얘들아 최대한 물에서 산소를 많이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걸 옆에다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역류관계의 원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를 여러분 우리 순서대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역류 교환 원리가 있으니까 물과 혈류가 반대로 지금 흘러가네. 역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역류 교환 이제 역류 관계에 형성되고 있으니까 자, 물에서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은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이야. 그러면 여기가 어딜까요? 물이 처음 들어오는 걸 선생님 시각화했다고 한다면 여기가 어딜까요? 입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입이고 얘는 나간 거니까 여러분 어디 부분일까? 덮개 쪽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입에 들어왔잖아. 그럼 입으로 딱 들어왔을 때의 물은 산소 농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 산소의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다. 근데 여러분 덮개로 나가면 상대적으로 계속 산소를 얘는 움직이면서 줬으니까 여기서 산소 농도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없겠지. 이러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때는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줄어들 거다. 자, 그 다음에 혈류를 한번 봐보자. 혈류.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화살표 있는 쪽,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어디가 구심성 혈관이어야 돼요? 혈류 아까 흐르는 방향이 처음 시작하는 게 얘들아 구심성 혈관이었잖아. 오른쪽이지? 자, 그러면 여기가 구심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구심성에서 어디로 얘들아 얘들아 혈류가 어디로 흘러갔지? 라멜라 모세혈관으로 흘러서 어디로 갔어요? 원심성으로 가죠. 그럼 이쪽 끝이 원심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 아까 구심성 혈관에는 혈액이 산소 농도가 어떻다고 했어 얘들아? 낮다고 했거든? 그러면 원심성에서는 여러분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높다고 했었지? 그러면 아까 얘들아 우리가 산소가 확산이 되려면 그러면 뭐의 차가 커야 된다고 했냐면 압력 차가 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압력 차는 다른 말로 무슨 차이기도 해요? 농도 차이기도 하죠. 그럼 농도 차가 있어야만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산소가 확산이 돼요. 근데 얘도 농도가 높고 얘도 농도가 높네? 이쪽에도 농도가 낮고 이쪽에도 농도가 낮네? 라고 하면 이러면 좀 문제가 없구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라멜라의 모세혈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여기까지가 라멜라의 모세혈관이 있는 쪽이라고 한다면 기체교환은 여러분 구심성과 원심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라멜라 모세혈관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 기체교환이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선생님이 알아먹기 쉽게 얘들아 좀 우리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여기는 처음으로 입에 얘들아 물이 들어왔으니까 산소 농도를 선생님 100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산소를 주고 나서 덮개로 이제 흘러간 물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 농도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선생님 한 60이라고 한번 가상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구심성 혈관에 있던 이 혈액이 처음 라멜라로 들어갈 때면 구심성 혈관에 있는 산소 농도가 여기에 있을 거야. 똑같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여기를 여러분 선생님이 20%라고 하면 그러면 구심성 여러분 산소 농도가 20%인 혈액이 모세혈관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높지 않아요, 여러분? 이쪽이? 얘도 떨어지긴 해도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소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산소를 가지고 여러분 모세혈관이 이렇게 얘들아 흘러가다가 이 정도가 되면 그럼 여러분 산소를 받았으니까 산소 농도가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늘어났잖아요? 그럼 얘를 한 4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쯤 여러분 여기 물에서 입에서 덮개로 가는 중간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여러분 이 물이 한 80%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훨씬 더 여러분 얘가 더 여러분 낮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산소를 주겠죠. 자 그러면 얘가 또 산소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원심성 혈관 쪽으로 갈 때 산소 농도 어떻게 될 거야? 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한 60으로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물이 입으로 딱 들어왔을 때 얘는 100이고 여기 6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계속 산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라멜라 모세혈관에서 여러분 계속 산소를 받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피가 계속 흘러가면 그러면 원심성 혈관에서는 여러분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인 거야.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여러분 낚이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들아 최대한 계속 여러분 줄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건 물이 가지고 있는 산소 농도가 얘 피에 가지고 있는 산소 농도보다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계속 덮개 쪽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계속 산소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여러분 기체교환이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구심성 여러분 혈관에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떨까요?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적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여기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물은 산소를 주겠지만 혈액에 얘들아 산소를 받은 만큼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산화탄소는 이쪽으로 배출한다고 아까 했거든? 그러면서 이 덮개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산소랑 반대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봅시다. 5번째 문단. 자, 어류가 물을 흡입해가지고 아가미에서 산소를 흡수한 후에 다시 내보내는 걸 환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환수의 개념을 정의를 내려준 거야. 자, 어류가 사용하는 아가미 환수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가미 첫 번째 방법은 입 펌프 방식이어서 여러분 이 입과 덮개에 있는 근육을 써서 수압을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거래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읽은 여러분 여기 이게 입 펌프 방식의 정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지. 자, 과정을 한번 보면 우선 턱을 내려서 입 공간을 만든대. 그러면 여러분 얘가 원래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작았던 애가 여러분 얘를 입을 이만큼 벌리는 거야. 그러면 자,
입을 벌렸다는 건 공간을 크게 만들었다는 건 여기 안에 얘들아 공간이 확장이 된 거잖아요. 입 안에 공간이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되니까 이 입 속에 얘들아 수압이 어떻게 된대? 압력이 떨어진대.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게 압력이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같이 정리해주고, 자 그래서 이게 펌프처럼 해서 압력이 낮으니까 여기서 물이 그냥 확 들어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입속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다시 수압이 올라갈 거래요. 그럼 여러분 수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가 확장이 돼서 비어 있어야 얘들아 수압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거든. 입 안에 물이 차니까 여러분 공간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 공간이 축소되면 당연히 수압이 반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근데 거의 동시에 이게 일어나는 동시에 덮개도 바깥으로 이러면 선생님 아까 물고기 있어 덮개가 있으면 덮개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공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된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을 확장하면서 수압을 얘도 낮춘대요. 그러면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어떤 수압이나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고, 반대로 공간을 축소를 시키고 있으면 압력이나 수압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때 덮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이 공간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수압을 더 많이 낮춘대. 그러면 자 이러면 이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 모두 다 수압을 낮추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공간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 전자하고 후자가 있으면 똑같이 수압을 낮춰도 상대적으로 여러분 누가 수압이 더 높대요? 누가 더 높대요? 얘가 더 높대요. 이 공간을 확장시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수압은 둘 다 낮아도 압력이 낮아도 얘가 훨씬 더 압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입을 얘가 벌린 상태에서 공간 확장으로 얘가 수압이 낮아졌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덮개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도 이렇게 공간을 확장을 시켜서 수압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서 얘가 수압이 낮으니까 물이 슉 들어왔잖아. 안 그래도 수압이 낮은데 안 그래도 안 돼. 여기서 수압이 낮은 상태에서 물이 슉 들어오면 수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수압이 올라간다고 했거든. 그러면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수압이 더 높다고 했잖아요. 수압이 더 높은데 수압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수압이 훨씬 높고 여기는 수압이 낮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때 덮개 공간을 확장시키는 게 이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보다 수압이 더 낮아서 이 입에서 밖에서 입으로 들어온 물은 압력차로 인해 가지고 덮개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래. 그럼 아까도 얘들아 입을 벌린 이유가 여기를 수압차를 낮게 만들어서 물이 슉 들어오게 한 거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수압이 훨씬 더 높은데 수압이 낮은 이 방향으로 물이 흘러간대요.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수압으로 설명하대요. 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수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치? 물의 방향은 수압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더라.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수압의 차로만 나타났지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후 입을 닫고 이 공간을 수축을 했어. 여러분, 자, 이 공간을 수축하면 공간이 수축됐으니까 더 이제 수압이 어떻게 돼야 돼? 더 올라가야겠지. 그러면 여기에 빠져있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수압이나 혹은 압력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 물은 열린 덮개를 지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 원래 수압이 낮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수압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얘가 훨씬 더 수압이 높았는데 더 올라갔죠. 근데 여기 이 공간을 수축하니까 수압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이 싹 다 그냥 덮개 쪽으로 다 나가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수생동물은 여기 입 뒤에 있는 가로막 조직은 물이 실수로 식도가는 걸 막으니까 이거는 그냥 별개야. 이거는 뜬금없이 들어간 내용이고, 따라서 수생동물은 물이 입속으로 들어와도 삼키지 않고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고기들 뻑뻑뻑뻑뻑뻑 하잖아요. 이게 얘들아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야? 호흡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뒤에 조금만 더 두 개 한 번 더 볼게. 그리고 앞에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이 펌프 방식은 고요한 물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물을 입으로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환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빈칸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빈칸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어디 물속에서? 고요한 물속에서. 어떤 상태의 호흡 과정이에요? 정지 상태에서. 고요한 물속에서 정지하고 있을 때. 자, 이러면 어떤 근육을 써야 돼? 입을. 이렇게 벌리고 닫잖아? 이 근육. 덮개를 열고 닫을 거니까 이것도 그러면 덮개 근육. 그러면 입 근육과 덮개 근육을 사용을 하는데, 자, 얘들아 우리 아까 1문단에 나왔던 내용 한번 생각해봐. 1문단이랑 2문단 내용 정리할 때요. 근육을 많이 쓴다라는 게 뭘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얘는 근육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에너지 소모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높을 거라는 걸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문단에 얘들아 효율성이 얘가 훨씬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 그건 좀 이따 보자. 자, 수압을 통해서 물을 내보낼 건데 아까 수압 어디에서?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곳으로 가죠. 그러면 이러면 물을 내보내는 방식은 수압의 차를 이용해서 물을 내보낸다라고 하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수압의 차가 아까 농도의 차, 그 다음에 여러분 압력의 차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생각해줘. 자, 순서를 한번 봅시다. 턱을 내렸어요. 그럼 이 공간이 확장되지. 그러면 수압은 아무래도 낮아질 거야. 자, 물을 흡입하면 낮아졌던 수압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자, 덮개가 펼쳐질 거래요. 그러면 덮개 공간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 이때의 수압은 낮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거랑 어떤 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물이 입으로 슉 들어왔잖아. 그냥 입에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수압이 높고 여기가 수압이 낮으니까 입에 있던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는 거야? 덮개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 공간 확장 수압과 덮개 확장 수압을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정리했죠. 자, 그러면 수압 차이로 물이 이동을 한다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입에서 덮개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입을 수축을 시킬 건데 그럼 입을 수축을 시키면 여러분 수압이 더 어떻게 된다고 했지? 더 올라간다고 했잖아. 수압이 더 오르고 있으면 그러면 입에 있던 물이 싹 다 어디로 갈까? 덮개 쪽으로 완전히 빠지겠죠. 그러면 물은 어디로 배출되냐면 덮개긴 한데요. 덮개는 사실 여러분 뭘 보호하고 있는 껍데기였어요? 아가미.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야? 아가미로 배출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본문에 없어도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야. 맨 마지막 부분은 자, 다음 부분 갈게요. 자, 두 번째 아가미 환수 방법은 흐르는 물속에서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있거나 유영하면서 물을 입으로 넣고 아가미를 통해서 빼내는 방법이래. 아까는 얘들아 물이 고요하게 정지되어 있고 나도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가 물을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흐르는 물은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 내가 얘들아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그럼 내가 따로 운동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제 환수 방식이라고 하는 애가 에너지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물이 얘들아 그냥 들어올 거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고 자, 강제 환수 방식 왜 강제란 말 썼는지 알겠지? 흘러가는 물 속에 벌리고 있으면 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 방식도 에너지 소모가 필요로 할 거야. 왜냐면 그 조금은 벌려줘야 되잖아, 얘들아. 이 정도는 하겠지만 근데 유영하거나 흐르는 물을 맞이해서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한 그냥 그 근육 활동만 필요할 거기 때문에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이 펌프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차이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많은 어류는 두 가지 환수 방법을 모두 다 사용을 하는데 정체된 물 속에서는 이 펌프 방식을 사용하다가
유영을 하거나 흐르는 물 속에서는 그러면 강제환수 방식으로 얘네들을 바꾸는 거예요. 자, 하지만 참치 같은 어류는 강제 환수만 하기 때문에 쉼없이 계속 유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쌍해요. 계속 헤엄쳐야 되더라. 계속 움직여야 하는 애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 물고기들이 얘들아 왜 근육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근육량이 이러면 얘도 근육을 많이 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얘보다 훨씬 더 이 펌프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입이나 덮개에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호흡할 때 어려움이 바로 그거라고 보는 거야. 왜 근육량이 많이 쓰는 게 근육을 많이 쓰는 게 왜 이게 어려움이었지? 라고 하는 건 얘는 계속 움직여서 호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옆에 정리할게. 여러분, 이 강제 환수 방식은 어떤 환경에서 하는 호흡 방식이에요? 흐르는 물 속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 제자리에 있거나 유영하고 있는 상태의 호흡 과정이죠. 물을 입으로 넣고 아가미를 통해서 빼내는데 이건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펌프 방식과의 뭐야 얘들아? 공통점이지. 자, 이 에너지 면에서는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거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펌프 방식과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활용하는 건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쓰고 참치는 강제 환수만 하니까 계속 헤엄쳐야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되지. 자, 마지막 문단 갑시다. 이 펌프 방식이나 강제 환수 방식은 모두 관류 체계로 신선하고 산소가 많은 물이 아가미와 접촉할 수 있도록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체계래.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은 여러분 두 방식에 뭘 제시하고 있는 걸까? 공통점이야. 맞아. 공통점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쪽 방향이 뭐예요? 한쪽 방향. 어디서 어디로? 입에서 아가미로. 그러면 입에서 아가미 쪽으로 여러분 이동. 아가미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호흡을 한다는 거지. 자, 이와 달리 숨을 쉬는 많은 육상동물들은 허파에서 기체 교환을 통해서 감마넘기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셨다가 우리가 코나 입으로 공기를 들여 마시고 그거를 탁한 공기를 같은 경로로 다시 내뱉어요. 이걸 감만 환기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 여기 육상동물하고 수생동물의 차이점이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 근데 육상동물이 하는 이 호흡이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자, 얘는 한쪽 방향, 즉 이 공기가 들어오는 공기 아니 물이지. 물이 들어오는 방향하고 나가는 방향이 같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나 육상동물들은 이런 공기가 들어오는 공간하고 이 나가는 통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코나 입으로 여러분 숨을 내뱉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애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여러분 출구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선지를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기나 물이 들어오는 통로와 그 다음 나가는 통로가 동일할수록 그러면 효율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동일할수록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때 어류의 관료체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물의 밀도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면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을 한대. 진짜 얘가 돈을 주면서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비용이라는 건 에너지 측면에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더라? 에너지 소모가 많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얘는 육상동물보다 수생동물이 훨씬 더 얘들아 그 효율적이야. 효율성을 띠고는 있지만 근데 얘들아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옆에 정리 한번 해봐. 어류의 환기가 육상동물의 환기보다 효율성이 높아요. 그런데 에너지 소모량도 높은 거예요. 근데 에너지 소모량이 높으면 효율적이라고 보면 어렵잖아요. 이걸 역설이라고 해. 비문학에서도 역설적 관계라고 해.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럼 뒤에 물고기가 훨씬 더 얘들아 효율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에너지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인문 6번을 줬는데요. 이거는 2020년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기출일에 나왔던 애들은 한번 또 나올 수 있어서 여기 한번 빈칸 한번 채워서 다음 주에 갖고 올래? 다음 주에 조금 선생님 할게요. 알겠죠? 응?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랑 그러면 빈칸 채워오시고 김승부전 읽어보세요. 고전 소설의 김승부전.
김순구점. 읽어볼까요? 김순구점. 김순구점.